현장성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 시간입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경찰이 대북 전단 살포, 북한 쌀 보내기 활동 등을 벌여온 탈북 단체들에 대해서 수사 착수했다고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대북 전단 TF도 꾸렸다고 하는데 경찰청 내 TF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서울경찰청 말하는 건데, 네. 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수사부서에서 TF를 꾸린 게 아니고, 네. 보안부장을 TF 팀장으로 했어요. 수사부와 보안부가 다른. 그렇죠. 보안부는 이제 그 대공 쉽게 말하면 북한 관련해서 첩보라든지 수사하는 팀이 이제 보안 수사는 되는데, 네. 그 경무관이 이제 그 보안부장으로 있습니다. 40명 정도 꾸몄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그 엄정하게 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40명 정도가 법률 관계도 검토하고 네. 수사도 하고 홍보까지.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단지 수사만 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긴밀하기 때문에 지금 말해서 특별수사전담부서라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특별 전단 부서를 만들 정도로 대북 전단 뿌리는 이러면 탈북민 단체들 여기를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예. 뭐냐면 이게 그러면 그냥 수사본부 형태로는 우리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TF라는 걸로는 아마 경찰 TF라는 건 크게 많이 보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사안이 사실은 여러 군데에 걸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 적용 문제라든가 또 수사도 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수사만 맡는 수사본부하고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법률 검토라든가 홍보 같은 것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 일종의 TF 같은 거를 이게 이제 40명이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것처럼 한 팀이 5개 정도 4개 정도 될 정도로 5개 팀이 그죠? 넘는 거죠. 예, 보통 한 개 그래요? 팀이 5, 6명으로 보게 되는데 예. 요거를 끓이게 되면은 다른 일은 이제 거의 안 하고 요 사건만 전담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수도 있고 또 깊이 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정규 직제는 아닌 상태지만 그렇죠. 상당히 집중도를 높이려고 하는 결국은 굉장히 엄중하게 보인다는 것도 그 반증하는 뭐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는 걸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은 대북 전단 그 전단지가 예. 지금 이것 때문에 국가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지금 북한에서 김여정 그 부부장이 그 남북 교류 사무소를 폭파한 이후로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 그를 단서를 제공한 게 대북 전단을 띄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국가 간의 문제가 되니까 네. 보안부에서는 대북 그 세텀이라고 하는데 그분들 관리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문제에 대해서 사건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전단지를 북한으로 보낸 거를 막아보겠다. 그리고 차단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탈북민들을 그동안 경찰에서 관리도 해왔었어요? 보안부에서? 아, 그건 말하기 뭐한데 그 세터미 같은 경우에는 오게 되면은 예. 보안부에서는 당연히 국가에 전차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협조나 네. 안착을 위해서 도움 주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뭐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 저희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이긴 한데 네. 어쨌든 도움을 주는 담당 경찰관은 배정이 돼 있고 그걸 불편하게 여기시는 탈북민도 있으실 수 그럴 수 있는 있죠. 거고 네. 또 반대로 그걸 도움을 아버지 같은 존재 뭐 그냥 큰형 같은 존재로서 도움을 주는 존재로 여기는 분들도 있는 거니까 네. 이 표현 자체는 관리라고 하고 예. 그런 영 했지만은 근데 어떤 자유 국가에서 자기가 이런 표현의 자유 활동을 한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 먼저 드리고 그만큼 이 영역이 그 다양한 법 적용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전단 자체를 살포하는 거를 막는 방지법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죠. 없죠. 다양한 다른 법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가 아니면 수질환경보존법이라든가 남녀교류협력법 같은 거를 다양하게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방법은 TF밖에 없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경기도에서 이렇게 대북 전단 살포하는 것 못하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또 경찰에서도 이걸 막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22일 밤에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기습 살포를 했고 또 이게 하루 지나서 홍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거 사실 확인이 됐으면
입건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법 적용 아까 그 교수님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법률을 적용하고 있어요. 네. 남북 교류 협력 강력법이라든지 아니면 말씀드린 지금 5개 강요법도 있고 또 폐기물 관리법 여러 가지 적용하는데 일단은 그 22일 날 오후 밤 10시부터 11시부터 12시 사이에 20개 정도의 풍선을 띄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 6명 정도가 띄웠다고 하는데 그 11시간 후엔 홍천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풍선기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은 걸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네. 동남쪽 한 70km라고 그러더라고요. 파주에서 홍천까지 거리가 한 70km 되는데 네. 요게 홍천까지 왔다고 한다면 북한을 건너가지 못하고 다시 국내로 들어온 것이다. 라고 지금 판정하고 있는데 어떻든 지금 정부에서는 풍선을 띄운 그 자체 그게 특별법 위반으로 보기 때문에 그 띄운 사람들에 한해서는 또 그리고 그걸 지원한 사람도 공범을 입건할 수 있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아마 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휴전선을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풍선으로 띄워갖고 다른 다양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미 기수가 된 거기 때문에 네. 미수범이 아니라 기수범으로 입건을 할 수 있는데 처벌이 어떤 정도까지 될 거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입건은 되는 상태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했다고도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큰 풍선에 무언가를 매달았고 그렇죠. 그거를 하늘로 띄웠는데 이게 애초에 계획한 대로 북한으로 가지는 못했고 그 동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동남쪽이죠. 동남쪽으로 이동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엔 홍천에 떨어졌는데 이게 거기 떨어졌으면 거기는 이제 뭐 자연 환경이고 여러 가지 뭐 산림 보호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무슨 뭐 피해를 준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작용을 해서 수사를 할 수는 있겠군요. 그렇죠. 가능합니다. 그 건을 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내일이 6월 25일입니다. 6.25 전쟁 70년 되는 날인데 내일 또 보내겠다는 대대적으로 보내겠다라는 예고도 꽤 있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게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통선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몇몇 있지만 네. 지금 한 이 사람들이 한 거는 거기서부터 상당히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측하지 못한 어떤 특정한 산 같은 데에서 지금 이걸 띄워 올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밤에. 네. 그러면 경찰의 경비 병력을 그 넓은 곳을 다 동원할 수가 있느냐. 군대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방법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주민들의 도움을 받으면은 빠른 신고를 받으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만 기습적으로 이제 띄우고 도주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건 참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이나 경찰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실제적으로 그런 그 풍선을 띄우려고 하면 풍선 한 2m 된다고 하니까 또 그 안에도 수소가스라든가 헬륨가스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차량을 이제 길 도로에 건물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런 가스를 쉰다든지 풍선이라든지 전단지를 이동하는 거라면 원천 차단할 거예요. 그런다 하더라도 경찰력을 거기에 다 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적으로 맘만 먹게 되면 도로로 또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자고도로 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원천 차단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100% 막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대북 단체들이 이번 건에 대해서 조금 자제했으면 싶은데 띄운다고 하니까 이거 좀 정부에서도 난감한 거죠. 김포, 파주, 연천 같은데 소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좀 약간 군웅 같은데 좀 지역도 있고, 뭐 임도도 있겠고. 임도도 그렇죠. 있고, 임도 있는 거죠. 거기에 그냥 올려갖고 띄운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다 풀어가고 맞겠습니까? 트럭 뒤에다가 장비 같은 거 싣고 차량 자체에서 그렇죠. 예.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 가능하죠. 아니에요. 네. 게다가 지금 이 살포 비용에 대한 얘기도 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단체들에 대해서 자금 추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에요? 이재명 지사께서는 이제 경기도의회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이들 단체의 목적 자체가 사실은 결국은 사익 추구 아니냐. 사익 추구. 목적 자체가 사익 추구가 아니냐. 왜냐하면 대북전단이나 미명하에 네.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것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통해서 이 자금줄을 찾게 되면은 어떤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이 문제가 문제가 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좀 의외였던 게 이게 오히려 돈을 들여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작업이고. 네네. 뭐 사람도 뭐 해야 되고 뭐 실제로 보면은 헬륨가스 한 톤 가격이 50만 원이고 풍선 한 개 띄우는데 보통 한 200만 원, 뭐 두 통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20개 풍선 같은 거 띄웠다고 하면은 뭐 2천만 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을 들여야 되는데 사익 추구라는 게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20개를 띄웠다 그러면 지금 이론상으로 볼 때는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자진해서 돈을 낸 것 같지는 않고 네. 요거를 성금이라든가 후원단체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풍선 하나를 띄우면 만약에 150만이다 그러면 더 이상의 액수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풍선을 띄웠을 때 과연 손해보는 게 아니고 풍선을 띄움으로 해서 오히려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지금 이 지사님은 보시는 건데 어떻든 지금 언론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풍선을 띄우는데 그 가격을 상회하는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북 전단지를 그 띄우는 단체에서는 띄울 만큼 손해 보는 게 아니고 예. 띄운 만큼 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 이제 횡령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실제로 한이말은 10개 정도를 띄운다고 해놓고 그렇죠. 2개 정도만 띄우고 그리고 그럼 나머지 8개 남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도 가능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요번에 띄운 것도 실제로는 어느 일정 정도 양을 띄웠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는 북한에서 확인된 바도 없고 남쪽에서 저기 있는 것도 아주 소량이고 그럼 이게 사기를 친 건가? 이런 느낌도 된다는 거죠. 네. 물론 이거 추정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대북전단이라고 하는 이들만의 어떤 숭고한 어떤 가치를 표방하지만은 실제로는 후원금 모금을 위한 행동이 아니겠냐라고 의심이 이게 제기가 되는 거죠. 그것도 그러면은 여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을까요? 만약에 후원금을 횡령했다 그러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있는데 이 풍선에 지금 달아 보내는 게 여러 가지 전단지도 있지만 책자도 있어요. 네. 그 SD 카드 알지 메모리 카드 이것도 네. 있기 때문에 또 1달러 지폐까지도 넣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발견된 건 달러 발견 안 된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안에 달러부터 해서 뭐 SD 카드라든지 책자라든지 보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풍선 하나 띄우는 데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탈북 대전단을 보내는 단체에서 뭐 숭고한 정신으로 아니면 오직 그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서 보내면 좋겠지만은 그 외에 어떤 그 경제적 이득을 원해서 만약에 풍선을 띄운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횡령 부분에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겠죠. 게다가 이번에 그 이재명 지사가 철저하게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가스통 폭파 협박까지 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협박범을 찾았다면서요. 협박죄가 반이사 불벌죄입니다. 예.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이나 500만 이하 벌금에 처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처벌 원하면 협박범을 처벌할 수는 있고 이재명 지사께서 그거 처벌 안 한다 그러면 처벌 안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경찰에서는 수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지사께서 명확하게 처벌하는 것의 의사를 밝히게 되면은 네. 당연히 입건하고 조사하고 처벌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께서 페이스북에 네.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건 뭐 이번에 처벌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는 경찰 다음 또 사건 좀 보죠. 이게 N번방 갓갓의 문형욱의 공범 안승진의 신상이 어제 공개가 됐어요. 갓갓은 저희가 많이 들어봤어요. 이거 제일 처음 만들었다는 그렇죠.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번에 신상 공개가 된 안승진은 여기서 어떤 일을 했답니까? 이 문혁과 같이 공범인데요. 그 23일 날 오후 2시경에 이제 안동서에서 대구지청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구속돼 가지고. 근데 내용을 보니까 아마 2015년부터 3월까지 그 SNS 통해 가지고 그 미성년자들 아동 청소년들의 성착취물을 네. 요거를 유포를 한 것 같아요. 한 1000개 정도를 유포했다는 거예요. 예. 전역가 1000개를 유포를 하고 9,200개 정도의 아동 성착취물을 본인이 소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015년도 3월경인가 되는데 12살 먹은 어린아이, 그러니까 아동이죠. 예. 하고도 성관계를 한 거예요. 미성년자 가늠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본인을 처벌했고 더군다나 또 이걸 신상 공개를 결정해가지고 예. 아마 공개가 어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갓갓한테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안승진이 예. 말하자면은 이 그 갓갓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일정 정도 자기가 뭐 능동적으로 접근한 거죠. 그러면서 일종의 같이 해보자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행위가 포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갓갓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승진이 노출된 건 그 노출된 것 때문이죠. 네. 뭐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본 피해자가 상당히 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현재 지금
피해자나 아동 청소년 피해자가 한 10명에서 20명이라고 하는데 미성년자가. 네, 미성년자가 다 20명 된다고 미성년자라고 해요. 합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예. 앞으로 이제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또 깊이 수사하게 되면 더 피해자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이게 스스로는 이게 성적 욕구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건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승진이 예.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범행 저질렀다고 했죠. 성적 호기심 예. 뭐 이런 거 성적 욕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성적인 형태 때문에 자기가 이 범죄를 했다고 하는 일종의 심신미약 주장 쪽과 관련이 됩니다. 아, 그게 심신미약과 연관이 왜냐하면 돼요? 이게 아동 성기호증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지금 예. 이 안승진이 노리는 것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FBI의 그 범죄 분류에 의하면 이런 종류의 범죄자는 우리가 이제 콜렉터라고 합니다. 예, 예. 아동 성범죄자 중에서 한 두 단계 정도에 들어가는 건데 어떤 사이버상에서 이런 물건들을 팔고 사는 형태의 수집하는 걸 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들 중에 상당수는 뭐냐면 아동성 기호증을 가지고 있어 갖고 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서 그를 통해서 이제 법적인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어떤 일정 정도의 계획된 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돈은 없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득은 얻는 게 없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자신의 어떤 성적인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은 형량이 많이 나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정확히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배상훈 교수님과 항상 이 방송을 하면서 화가 나는 부분이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의 범위가 왜 이렇게 넓어요? 글쎄요, 아니 그거는 우리나라의 판사님들의 판례, 기존의 그렇죠. 판례가 굉장히 넓게 심신미약을 인정해 주셔갖고. 근데 아무튼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 이 안승진이죠. 25세 이 남성은 실제적으로는 1000여 개 정도의 성착취물 아동 음란물도 했고 했지만은 요거를 유포했죠. 배포했지만 사실상 경제적 이득은 취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주빈 같은 경우는 회원을 받아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네. 이 안승진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게 음란물에 중독돼가지고 자기는 어떤 자기 즐거움이라든지 성적 성적 뭐라고 그러나요? 충족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것만 했을 뿐이지 판매하지 않았다. 선취를 바란다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걸 만든 사람들이 보통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유통시키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데 네. 이 친구는 특이하게 그거 하지는 않았죠. 않았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네. 그것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만 그렇죠. 주장한다고 하면은 우리 말하자면 일종의 치료 감호 쪽으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상당히 그 이제 심신미약 쪽으로 네. 주장을 할 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당국에서는 정확히 이 부분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지 네. 아니면은 이것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지를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그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다. 그거는 판사님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이 안승진의 변호인은 정신감정을 받아보게 하겠다라는 네. 쪽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죠. 제작, 배포, 수입이나 제작 같은 경우는 합이 같지만 영업으로 유포 단계에서 영업으로 하는 거하고 영업이 아닌 거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있는데 이 안승진이는 제작을 했으니까 성착취물 제작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데는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는 거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N번방 사건 관련해서 뭐 조주빈, 뭐 갓가 또 뭐 누구 또 몇 명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안승진까지 신상 공개자만 5명이 됐는데 공범들 더 있을 것 같고요. 계속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휴대폰이나 이런 거 지금 파헤치면은 네. 사실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시간인데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갖고 네. 근데 여유 있게 좀 넓게 하면서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거 그 제작한 사람, 유포한 사람 말고 지금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도까지도 수사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높은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거 경우에 지금 단순히 본고를 N번방에 들어가서 가입된 사람들. 단순히 시청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지만 네. 다운받게 되면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인데 이 N번방 같은 경우에는 그 성 동영상을 본 것뿐만 아니고 내가 회원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해입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돈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 우선으로 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은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동영상도 보고 또 다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는 경찰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1시에 제주 남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밖에 상당히 지금 비가 많이 서울에서도 내린다고 하고요. 비 피해 없도록 좀 주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까지 확인하고 돌아와서 두 분과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는 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마스크를 안 쓰면 바깥에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공공기관에 간다거나 이를테면 또 여러 가지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제약을 받습니다. 특히 이제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지하철이나 버스 타는 건 안 돼요. 그런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탔다가 버스 기사가 제지를 했더니 이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최근 2건이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배상훈 교수님? 이제 두 번째 사건은 상당히 황당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어떤 분이 마스크를 안 썼길래 기사께서 이제 타지 마시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분이 나갔고 그 버스를 택시 타고 쫓아가서 종점까지 가서 쫓아가서 그 기사를 내리게 해서 폭행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동료 기사라는 겁니다. 동료 버스 기사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썼으니 내려주십시오라고 제지를 했는데 네, 그 자리에서 화가 나서 폭행을 한 것이 아니고 우선 내렸고 내렸고 나서 버스는 출발을 했고 그리고 나서 택시를 잡아가지고 따라가서 내리게 하고 폭행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동료 버스 기사였다고요. 예, 그랬다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한 건은 뭐냐면 50대 남성이 버스를 타니까 기사분이 이제 행정명령을 해서 버스에 탈 때는 마스크를 쓰고 타야 되니까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승차를 거부하니까는 이 50대 남성이 버스 기사를 폭행한 거예요. 옆에 있던 다른 분이 약간 이제 도와드리려고 했더니 그 남성한테도 때리고 침도 뱉고 했어요. 그 버스 기사를 끌어내려가지고 때리면서 때리고 끝난 게 아니고 목덜미를 물어뜯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은 게 아니고 살점을 뜯을 정도로 뜯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입건이 됐는데 아무튼 단순히 마스크를 안 썼기 때문에 그 버스 기사분이 마스크 쓰라는 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폭행 사건이고 상해 사건이 난 거죠. 그건 사실 물어뜯은 건 중상해죠. 상당히 위험한 부위라고 경동맥 부위를 물어갖고 이게 성형까지 해야 된다고 라고 하시대요. 상당히 그 중상해 같습니다. 아니, 버스 기사가 개인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임의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이건 국가적으로 이 방역 지침에 의해서 제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탑승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났다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정말 이거 처벌 아주 강도 높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아마 버스 기사분을 목덜미에 부른 사람은 일단 폭행죄가 아니고 이거는 특가법이 적용되거든요. 운전자 폭행. 그러니까 운전 중인 그 기사분을 폭행하게 되면은 가중처벌을 받는데 그 승하차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3년 이상 유기징역을 처할 수는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범죄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폭행을 하는데 폭행 플러스해서 상해까지 났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걱정은 지금 많은 또 버스에서 운행하시는 기사분께서 이 방송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알려지고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제지했다가 자칫 나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기사께서 제지할 수 있는 권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있는 것인지를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권한 자체가 좀 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객장소나 운수사업법의 26조 1항에 이제 말하자면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다. 그렇죠. 하게 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을 한다. 근데 그 과태료를 면해 주면서 이런 정도의 이제 국가적인 사업에 동참하는 것을 이 버스 회사에서 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스 기사는 사법권이 없죠. 말하자면은 이제 이렇기 때문에 승차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냥 무작정 탔을 경우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큰 문제예요. 그럴 경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버스 기사분이 그 마스크를 착용 안 한 채 미착용으로 타는 걸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거부하는 건 그 법률 아니죠. 거부를 할 수 있는데 그 시민이 탔어요.
탄 걸 처벌할 수는 없지만 계속 또 계속 그러니까 무작정 차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하지만 그 버스 기사분이 계속 그렇게 타지말라 탈 경우에는 업무를 방해한 거 아닙니까? 버스 기사분이 업무를 방해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업무 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있는 거죠. 만약에 그래도 불구하고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폭행했다. 아까 말한 대로 운전자 폭행에 들어가는 거고. 근데 신고를 했어. 근데 경찰관이 왔습니다. 경찰관이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 대들면은 공무집행 방해를 처벌할 수는 있고. 그러니까 형법상으로 처벌할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버스 기사분이 단순히 타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에 타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지할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극단적인 범죄 행위가 돼버린 그 두 건에 대한 사례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상당수 이 버스 운행 과정에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 무시하고 그냥 타버리는 승객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지금 이게 근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 운행을 하시는 기사분께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그냥 막무가내로 쭉 타고 들어가 버리면 그때 다시 또 내려서 그걸 내리라고 강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내리라고 강제로 밀어냈다가 또 다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권유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에서 일정 정도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이 모호합니다. 그럼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팁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그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제지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버스 기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디다 뭐 기록해 놓고 나중에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뭐 이걸 CCTV 같은 건 항상 있으니까 그 시간대를 기록해 놓고 그때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벌금을 물리는 조치로 간다거나 어떤 것들이 바람직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버스 기사분이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 마스크를 안 쓴 사람에 의해서 운행을 못했다. 네. 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는 가능합니다. 물론 뭐 액션을 취해서 협박을 한다든지 때리는 걸 빼놓고 단순히 탄 거에 대해서 그 마스크 안 쓴 사람 때문에 차가 운행을 못하고 또 탄 사람도 여러 사람도 피해 보기 때문에 운행할 수가 없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버스 기사분의 운행의 업무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버스 기사분이 직접 제지해 가지고 행동을 한다든지 신체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네. 그분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로 신고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참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매뉴얼이 아직 부족한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운전자께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요. 주변에서 이제 있는 승객분들도 이렇게 좀 도와주는 방식으로 네네. 너무 그분의 안 쓰신 분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그 설득하는 것이 지금으로는 저는 최선이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다른 또 위력을 가했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다쳤을 경우 또 이제 손해배상의 그렇죠. 다른 문제가 문제가 생기는 발생할 거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좀 이 버스 기사분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 상당히 뭐라고 하나 힘든 상황인 거죠. 곤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곤혹스럽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요즘 이제 112 신고가 840건이나 접수됐다고 하는데 예. 이게 이게 버스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537건이라고 하는데 네. 그건 이제 다른 어떤 대응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지하철 같은 경우는 지하철 공사라는 커다란 기관이 있기 때문에 또 영무원도 있죠. 있고 예, 예. 그렇죠. 또 특경들도 철도경찰이 있는 거죠. 있고 하니까 거기서는 좀 적극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셔야 혼자서 되니까. 계시기 그렇죠.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무엇보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가 아니고 다수의 집단 지성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좀 우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좀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8775번님께서 말로만 처벌하지 말고 제대로 처벌을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김정훈님 대다수는 잘 준수하고 있지만 여기는 소수가 문제입니다. 5237님 버스 주변에서도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689님 택시도 심합니다. 저녁에 술 드신 분은 거의 마스크 안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기도 걱정이네요. 참. 자, 아는 경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